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교재 98페이지를 보시면 되죠. 4번 질문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했던 거 조금, 어제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복습을 해보고 보시면요. 일단 먼저 연대 채무에 있는 각종 규정들 중에서 부진적 연대 채무의 경우에도 유추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련해 가지고 민법 제 418조가 아주 중요한 조항이었다. 따라서 418조 제1항 같은 경우에는 부진적 연대 채무의 경우에도 유추가 됐지만 대신 상계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제2항 같은 경우는요, 유추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해놓고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민법 제 426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묻고 있는 조항입니다. 빨리 한번 조문 보시고요. 그래서 연대 채무자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이제 했을 경우에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을 확인하신 다음에 민법 제 426조에서 이제 이른바 통지 의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는 이유도 뭐냐면 A하고 B하고 C 같은 경우가 연대 채무에 있음으로써 이른바 주관적 공동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전 사후 통지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조문 같은 경우에도 부진적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유추가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민법 제 447조를 보시면 어느 연대 채무자 등을 위해서 보증을 쓴 자가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했을 때 그 보증을 쓰지 아니한 다른 연대 채무자 B나 C에게도 그 B, C의 부담부만큼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확인하시고, 자, 이 조문 같은 경우에도 주관적 공동관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서 돈 갚은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 의했을 때는 유추되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 보시면요, 연대 채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쭉 빼가지고 부진적 연대 채무도 포함됨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요 네 가지 딱 암기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4번 질문 봅시다. 제일 앞에 부진정이라고 하는 말에 밑줄 그어두시고, 여기 부진정이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한 명 같은 경우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해가지고 공동 면책된 사실이 필요하다. 나온 김에 여러분들, 자, 공동 면책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이른바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이죠. 자기 부담 부분 이상 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배울 때는 이제 이상이라고 하는 말과 초과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있지만 판례는 같이 반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출제해가지고 공동 면책이 됐을 때만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할 게 뭐냐면요, 일반 연대 채무죠. 일반 연대 채무의 경우는요, 결론만 합시다.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초과 출제할 필요 없이 갚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다른 B씨한테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초과하는 것이 필요한 거 두 가지, 부진적 연대 채무하고 공동 보증인 간의 경우에는 초과 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반 연대 채무의 경우는요, 초과 출제할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최신 판례가 나왔으니까 특A급이니까 한 번 더 꼭꼭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초과 출제해가지고 공동 면책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구상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처음부터 부진적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민법 제 4조가 처음부터 유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로 통지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통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지 판결 요지 한 줄 밑에 중간쯤 보시면요, 주관적 공동관계에 있음을 근거로 한 그런 문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딱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복습할 때 한 번 더 요지를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가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 자, 공불자 중 한 명이 피해자로부터 배상 청구당해가지고 응소해가지고 적극 다투었으나 패소함으로써 금원이라고 하는 거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이 되었다. 일단 제일 앞에 있는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쭉 빼가지고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메모하시면 되죠.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메모를 하시고, 됐죠? 자, 이 부진적 연대 채무에서의 구상권의 범위입니다. 자,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부분인데,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요 구상권, 즉 부진정 연대 채무자가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 채무 파트에 있는 민법 제 425조 제2항 맞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서 연대 채무에 있는 구상권 행사의 범위, 즉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또 유추하는 것이 또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또 암기 철저하게 하시고요. 따라서 공동 면책된 금액 중에서 다른 자의 가실 비율, 이 가실 비율에 밑줄 그어 두신 다음에 쭉 빼가지고 내부 부담 부분이라고 메모하시고, 내부 부담 부분 만큼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 면책일 이후에서 공동이라고 하는 글자부터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까지 꺽쇠 묶으신 다음에 민법 제 425조 제2항의 유추가 인정된다까지 메모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 제가 출제한 이유 아시겠죠? 연대 채무 파트에 있는 조문 중에서 부진전 연대 채무의 경우에도 유추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니까 3번, 4번, 5번 묶어가지고 한 방에 싹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가신 다음에 보증채무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보증채무. 최근에 여러분들 보증채무 파트에 대해서 민법 개정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또 특강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미리미리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가시면 요 1번 지문 또 대충 외워버리면 자꾸 틀리는데 1번 보세요. 주채무의 발생 원인되는 기본 계약은 그러니까 쭉 빼가지고 예를 들면 채권자 A하고 채무자 B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보통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채무의 발생이 바탕이 될 기본 계약은 반드시 보증 계약보다 먼저 있을 필요는 없다. 즉 C라고 하는 보증인이 있었을 때 A하고 C 사이의 보증 계약이죠. 보증 계약 체결 시기하고 요 금전 대차 계약의 체결 시기를 비교했을 때 금전 대차 계약이 반드시 먼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대개의 경우는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금전 대차 계약을 먼저 맺고 이 맺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주채무를 특정시킨 다음에 A하고 C 사이에서 보증 계약하는 게 보통 대개의 경우지만 반드시 시간 순서에서 이 보증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될 필요는 없고 먼저도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보증 계약을 할 당시에 즉 채권자 A하고 보증인 C 사이에서 이 보증 계약을 할 당시에 나중에 주채무가 될 발생 원인과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될 수만 있다면 장래 채무의 경우에도 유효하게 보증 계약할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의 경우에도 앞으로 A하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질 주채무의 발생 원인된 계약과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성만 있는 경우라면 보증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보증 계약을 맺는 것은 미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강사야 왜 이 1번 지문 같은 경우가 뭐 헷갈리는 얘기냐, 요거하고 비교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냐, 즉 주채무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채권자 A하고 보증인 C 사이에서 보증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 계약했다 할지라도 보증 채무는요, 보증 채무, 그러니까 보증 계약 맺는 거 말고 그 보증 계약의 결과물로서 생길 보증 채무라고 하는 거는요, 미리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보증 채무는 주채무가 발생됐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보증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할 수가 있겠지만 그 합의에 의해서 보증 채무의 이행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요, 주채무가 생긴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채권자 같은 경우가 보증인 C한테 보증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때는요, 청구 원인 단계에서 첫 번째 나하고 C 사이에서 보증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주채무가 생긴 사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를 푸실 때요, 보증 계약 체결 시점을 미리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하고 비교해가지고 보증 채무의 시점을 비교해가지고 보증 채무는 주채무가 없을 때는 나올 수가 없다까지 1번 지문과 잘 비교해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질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판례고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우리 이거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게 1번이 이제 빈칸이 있고요. 2번이 있고, 이렇게 3번 합시다. 자, 소멸되었던 채무가 어떠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다시 부활됐어요. 부활됐다. 어떤 사실이냐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시효 이익을 포기를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던 채무가 다시 부활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1번, 그 채무의 소멸 원인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채권 총론 파트에 있는 채권의 소멸 파트에 있는 많고 많은 소멸 사유 있지 않습니까? 공탁, 변제 등등등 있었을 때 예를 들면 X 채무가 변제에 의해서 소멸됐어요. 그럼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시효이익 포기로서 부활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논리, 시효이익 포기로 인해서 소멸됐던 채무가 부활됐다라고 하는 논리가 쓰이려면 소멸된 원인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죠.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되었을 때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2번 질문 보세요.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한번 끊을게요. 지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건 주채무입니까? 보증채무입니까? 주채무죠. 여러분,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되는데 요 보증채무가 이 사안에서 소멸된 이유는 뭡니까? 소멸시효 때문입니까? 아니죠. 소멸시효는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됐고 주채무가 소멸되니까 무슨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그렇죠. 부종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사안에서 이 판례 이제 원심도 판시했는데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되니까 부종성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보증채무가 소멸된 거예요. 그러면 보증인 같은 경우가 나중에 보증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하거나 승인을 했다 할지라도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보증인 같은 경우는요,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해서를 제기했을 때 보증인은 승소할 수 있다 없다? 승소할 수 있는 거죠. 왜? 보증인이 나중에 채권자한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보증인이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부종성의 원칙에 의해서 소멸된 것이니까. 더 나아가서 보증인의 행위 때문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도 포기될 수가 없습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이 포기되려면 주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사후 승인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보증인의 행위에 근거해가지고는요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도 포기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부종성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보증인 같은 경우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채무를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해가지고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채권자한테 뭐 할 수 있다? 이미 지급했던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2번 질문 같은 경우는요,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되자 보증채무라고 하는 것이 부종성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소멸된 사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범위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계속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니까 2번 질문 또 틀린 질문 처리를 하신 다음에 해설지 제가 1번, 2번 해서 제가 여러분들 해놨던 코멘트가 있으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읽으신 다음에 그 해설지 첫 줄을 1번 첫 줄에 보시면 밑줄 연대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거기 밑줄 꺼두시죠. 한 번 더 연대 보증인 소유의 X 토지나 건물에 관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꺽쇠 함칠게요. 연대 보증인 소유라고 하는 부분에 꺽쇠 묶으시고 쭉 빼가지고 VS 그러니까 비교 이렇게 VS 비교 표시하신 다음에 채무자 소유가 된 경우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 경매가 된 사안하고 반드시 구분해가지고 쭉쭉쭉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에서 COE 포기 파트에 가시면 제 책에 판례 박스 다 있으니까 한 번 더 꼭 복습할 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째 채권 총론 12번째 주제인 채권 양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재 100페이지죠. 한번 펼쳐주시고 1번 질문부터 봅시다. 자, 앞줄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밑줄 그어두시죠.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채무자하고 채권자 사이에서 별도의 합의를 해가지고 채권 양도 금지 합의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위반해가지고 채권자 A 같은 경우가 제3자 C에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양도했을 경우에 한번 끊으신 다음에 판례 입장을 줄이면 무슨 뜻? 무슨 설? 그렇죠. 선이 무중과실설이었죠. 무중과실설을 취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해서 빨리 한번 썰을 풀어보면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공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이고 무중과실이라, 즉 선이 무과실이거나 선이 경과실까지는 C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한다. 그죠? 근데 C 같은 경우가 악의이거나 또는 몰랐지만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요, 법에 의해서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권 자체를 C가 취득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다시 보시면 해서 채권 양수인 C 같은 경우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이전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한번 끊으시고 맞죠? 그럼 뒤집어 가지고 채권 양수인이 선이 무중과실인 경우는요, 채권 이전이 이루어진다가 맞는 지문이겠죠. 그 다음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해서 사후 승낙을 했다. 즉 채권 양도가 무효인데 채무자가 사후 승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자 같은 경우가 그래 양도 금지 합의했는데 양도해버렸네, 너 또 악의 또는 중과실이네, 내 한 봐줄게 해가지고 양도에 대해서 승낙했을 경우에는 채권 양도 행위가 유효하게 사후 추인될 수 있죠. 이때 효과 발생 시점은요, 그렇죠, 무효 행위에 대해서 추인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추인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승낙 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1번 지문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승낙시 부분을 이렇게 꺽쇠로 묶으신 다음에 승낙시부터 생기는 것이지 시험 문제에서 비교해가지고 양도시로 소급한다라고 나오면요, 틀린 지문 처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네요. 첫 번째,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해서 양도했을 때는 선이 무중과실인가 아닌가 여부에 근거해가지고 효력 발생 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채권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는 무효인데 채무자가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채무자가 사후에 승인했을 때에도 승낙시부터지 소급하지 않는다까지 세 가지 정도 꼭 캐치해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질문 가시면요, 앞부분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할 수 없다까지는 맞고 방금 반고죠. 선이 무중과실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딱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도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봅시다. A 같은 경우가 채권자이고요, 채권자이고 B가 이제 채무자이다.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서 A가 B한테 X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하고 B가 채권 양도 금지의 합의를 했습니다. 금지 특약을 했습니다. 자, 이 채권 양도 금지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채권자 A의 자기의 의사에 근거해 가지고는 제3자한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의사에? 채권자 A의 의사에 근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C라고 하는 자가 A하고 C 사이에서 채권 양도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 C 같은 경우가 A의 채권자입니다. A의 채권자이다. 그래가지고 C 같은 경우가 요 채무자 A,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에서 채무자 A지 않습니까? 자기와의 관계에서 채무자 A의 재산이었던 X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확정이 되었다.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됐다. 이게 1번이겠죠.
그럼 뒤에 C가 이제 B라고 하는 채무자에게 두 번째 전부금 청구하겠죠. 전부금 지급을 청구했을 때 어떤 의미냐? 이 B 같은 경우가 3번, 야, 우리 사이에서 나 A하고 X 채권 자체에 대해서 양도 금지 합의했다. 따라서 C, D 같은 경우는 전면역이 무효이기 때문에 나한테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B가 항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 왜 그런가 하면요, 했지만 채권 양도 금지 합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A의 의사에 근거해 가지고 제3자 C한테 넘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지금상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가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가지고 전명령에 의해서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A의 자기 의사에 근거해 가지고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 양도 금지 합의에 근거해 가지고 전부 명령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들어가서 이 C 같은 경우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이전받아 가지고요 제3자 D한테 양도를 한다. 이해되죠? 이때 D 같은 경우는요, 선이든 악이든 가실이 있든 관계없이 그냥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유효하게 취득해버리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미 전부 명령에 의해서 A하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권 양도 금지 합의는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보시면 해서 양도 금지 특약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유효한 경우라면 전부 채권자 C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했던 D 같은 경우가 A하고 B 사이의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존부에 대해서 알았거나 중대한 가실로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하고 D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채권 양도는요 그냥 퍼펙트하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서 채권 양도 금지 합의에 근거해 가지고는요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률상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명령 효력에 근거해 가지고 이전될 수 있다. 이렇게 전부 채권자 C에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3자 D에게 양도할 때 D의 선의 악이 묻지 않고 그냥 C하고 D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권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까지 꼭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또 중요한 지문이에요. 3번 지문하고 아마 4번 지문 같은데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 두 개 비교 표시하시고요. 지명채권 양도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양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가 됐다. 자,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 X라고 하는 채권이 있었어요. 채권을 A가 C한테 양도했다. 양도했고 이미 통지까지 유효하게 다 했다. 근데 A하고 C 사이에서 존재했던 채권 양도 계약이 어떠한 이유에 근거해 가지고 양도를 하고 난 다음에 2번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넘어갔던 채권이 다시 C에서 A로, 넘어갔던 채권이 해제에 의해서 다시 C에서 A에게로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해제를 해가지고 C에게서 다시 A로 채권이 넘어간다. 이른바 지금 뭐랬습니까? 재채권 양도. 이른바 재채권 한 번 더 다시 넘어갈 때는 A 이름으로 통지하는 게 원칙이겠습니까? C 이름으로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까? 그렇죠. 넘길 때는 누구 이름? 양도인 A의 이름. 이미 넘어온 게 다시 또 넘어갈 때는요 이렇게 넘기는 거니까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으로서 통지하는 거는요 C죠. C. 양수인 C가 통지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양수인 C가 채무자 B에게 통지를 한다 해서 끝에 해결해 보시면 다시 원래 채무자 B에게 양도 채권으로서 대항하려면 양수인 여기 빨간색 밑줄 그으신 다음에 양수인 C가 A한테 통지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럼 이 양수인이 아니고 양도인이 한다면요 틀린 지문이니까 3번 지문 양수인에 딱 밑줄 그어가지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제가 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과거에 강의를 할 때 4번 보세요. 채권자 A가 B에 대한 채권을 C한테 양도를 했다. A가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A하고 C 사이에서 채권 양도가 합의에 근거해 가지고 해제가 됐을 경우에 똑같죠.
C가 B에게 사실을 통지해야만이 채무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러므로 A가 C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여기 A가 C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통지했다 할지라도 채무자 B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제 이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판례가 두 개가 있었는데 억지로 막 어떤 책들이 그걸 막 구분했어요. 무효 취소, 뭐 해제 이래.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A하고 C 사이에서 했을 경우에는 C 이름으로 B한테 통지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A가 A가 통지를 한다. A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 A가 통지를 할 때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경우하고 C의 동의를 받고 한 경우를 비교하신 다음에 A가 통지했을 때 C의 동의도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C가 통지한 것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A의 말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A가 통지를 했을 경우에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됐죠? 근데 A가 B한테 통지를 했는데 A가 B한테 통지할 때 C의 동의를 받고 했습니다. 그럼 C의 동의를 받고 했으면 1번 C가 직접 하는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C가 유효하게 동의했을 때 따라서 C의 동의를 받고 A가 통지했을 경우에는 C가 직접 통지한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총 3가지의 경우 중에서 C가 직접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A가 C의 동의를 받고 통지했을 경우에는 다시 채무자 B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안 되는 게 시험 문제 묻겠죠. A가 통지할 때 C의 동의도 받지 않고 했을 경우는요. 그러한 경우는 채무자 B한테 A가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결국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A가 C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직접 통지했다면 C가 통지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B한테 대항할 수 있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조문 한번 쭉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대항할 수 있다니까 틀린 지문 처리하시고요. 5번 지문을 가봅시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에 통지하고 또 확정일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채권 가압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제3채무자 C한테 동시에 도착을 했다. 동시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했을 경우에 이제 A가 있고 A 채권자가 있고 B 채무자가 있겠죠. A가 C한테 양도했고 D한테 양도를 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C하고 D 중에서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변제공탁이라고 하는 것을 유효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 가시면 제일 끝에 해설지 가시면 변제공탁함으로써까지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밑에다가 샤프로 변제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메모하신 다음에 기본서에 보시면 이렇게요. B 같은 경우가 변제공탁을 하지 않고 그냥 누구누구에게 C나 D에게 아무에게나 채권 금액 1억 전부 다에 대해서 지급하면 된다. 그래서 B가 C한테 1억 전부 다 지급했을 경우에는 C하고 D 사이에서 뭐가 있다? 그렇죠. 각자 양수했던 채권 금액에 비례해가지고 내부 정산해야 될 의무가 있다까지도 다 기본서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B가 아무에게나 돈을 주든지 골 때리는 경우에는 공탁하든지 B가 선택할 수 있다까지 꼭 연습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만큼 하시고 또 열심히 또 기본서 읽고 다음 시간 문제 풀어오시고 여러분들 틱을 무시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민법책을 읽어 나가시면요, 막판에 그만큼 민법책을 빨리빨리 볼 수가 있게 되고 민법 기본서라고 하는 것을 빨리빨리 볼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다른 과목에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더 시험 붙을 수가 있으니까 민법만큼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